다음 분포입니다. 분포에서 세로토닌은 그죠? 분명히 위장간에 그죠? 장크롬 친화세포에 많은 분포가 되어 있고 혈소판과 비만세포에는 소량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혈액을 돌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혈소판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5% 미만이 있지만 아주 큰 뇌에서의 활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뇌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넓게 퍼져 있는 이 솔계핵이라 하는 라펜뉴클레우스 컴플렉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뇌에서의 세로토닌 작용을 보면 도파민이나 노아에피네프린은 굉장히 특이적인 거예요. 그 사항은 일방적인 활성화면 활성화, 저활성화면 활성화 이렇게 되지만 그 사항을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 어떤 부분에서는 억제를 시켜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이 이 뇌와 그 장과 여러 부분에 이제 넓혀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몸의 건강이라 하는 것은 항상성을 얼만큼 유지를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볼 때는 세로토닌이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거기에 또한 제가 볼 때는 세로토닌에서 이제 만들어진 멜라토닌도 거기에 대해서 작용을 좀 부수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자, 세로토닌은 솔계핵이라 했는데 솔계핵은 자, 전두엽과 척두엽과 후두엽과 두 종의 우리 뇌 바깥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속에 있는 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상과 시상하부, 중뇌, 교뇌, 연수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밑에는 척추죠. 척추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뇌라 하는 것은 이 중뇌와 교뇌와 연수를 얘기합니다. 이 중뇌와 교뇌 연수의 자극과 척추에서 올라오는 자극, 또 다른 어떤 청각이나 이런 자극들, 모든 자극들을 이 시상에서 모든 것을 중개소로서 그걸 받고, 이 시상에서 각 이 자극들이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중개소의 시상이 있습니다. 이 각 부분이 정말 특이하게 갖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뇌간에 있는 이 사항이 중뇌와 교뇌와 연수입니다. 그래서 중뇌 사항과 교뇌, 중뇌는 예전에 좀 얘기를 했고, 교뇌는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연수는 메듈라 오블렁가타가 호흡과 혈액순환을 하고, 뇌신경을 갖다가 이제 말초로 보내주는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뇌간에 있는 데서 이 붉은색을 보면 이 사항들이 전부 다 솔계핵이에요. 라펜뉴클레우스고 여기는 그 세로토닌성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성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은 부위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을 포함한 이 대뇌 피질 부분, 그죠? 그리고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는 시상하부와 시상부분, 이 부분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담당하는 이 척두엽 부분, 그리고 우리가 소뇌와 운동을 담당하는 게, 소뇌와 아미그달라, 그죠? 이제 기저핵, 기저핵을 담당하고, 그리고 척추에서 이제 가서 척추와 이제 운동신경이든 통증이든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러한 전방위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왜 이래? 뭐가 잘못됐어? 이것이 되어간대.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용어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기전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거니까요. 큰 기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지금 단어 용어가 되게 생소하신데 한 번쯤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면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분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한 번 들어본 건 또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기전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시려고 하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견뎌주세요. 조금 화면 조정 좀 하고 시작할게요. PPT가 방금 꼈죠? 네, PPT가 또 안 나와?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 네, 지금 PPT가 자꾸 이렇게 건너뛰어서 잡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중간에 저번에 김교전 선생님께서 후성 유선학 강의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거 들으신 분들은 아까 벌꿀 얘기 또 생지 얘기 너무 반가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더 이해가 쉽고 여러 원장님한테 이렇게 들은 것들이 상호작용이 돼서 또 우리가 더 풍부한 지식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또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은 이 솔기핵에서, 그죠? 솔기핵에서 주되게 세로토닌이 이제 분포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대뇌와 척수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로토닌이 90% 이상 되어 있는 장신경입니다. 이 장 내분비 세포에는 이렇게 K셀, L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장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위장관에 있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라든지 신경 내분비 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런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 보면 여기 셀들 중에 엔테로크로마핀 셀, EC셀이라고 하는 셀에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 세로토닌도 중요하고, 이 엔테로크로마틴 라이크 셀이라고 하는 히스타민도 중요하고, 이 사항과 이 세로토닌 내에서 또 형성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또 혈소판에 있다 그랬죠. 이 혈소판에서 세로토닌이 있으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이 혈소판에 있는 5-HT2A라는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혈소판을 응집을 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제 응집을 이제 시켜서 이제 더 이상 출혈이 되지 않도록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각자가 다 이제 자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분포가 우리가 알다시피 송가선에 있죠. 송가선 내에 이제 우리가 피니알 글랜드, 피니알 바디라고 합니다. 피니알 글랜드는 송가선이고 피니알 바디는 송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에 있는 송가세포 피니알로 사이트에 이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우체적으로는 타입 1이 있고 2가 있고 거기에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는 있겠죠. 뭔가 이제 멜라토닌이 있는 곳은 빠르게 이제 분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려면 뭔가 햇빛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극을 받아서 자극받음으로써 멜라토닌으로 형성되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송가선과 망막에, 그리고 장크롬 친화세포에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멜라토닌은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곳은 모든 세포에 이 멜라토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멜라노사이트는 피니알 글랜드에 있는데, 송가선에 있는데, 송가선은 여기 이쪽 부위에, 이제 뇌 안쪽, 뒤쪽 부분에, 이 뇌간의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요 앞에 삼내실이라고 하는 이 내측수액이 있는 부분의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측수액이 가까이 있으니까, 좀 연관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측수액은,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참지를 못하고 또 내측수액까지 갔습니다. 이 내측수액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라테랄, 이제 나트랄, 벤트리컬, 서드 벤트리컬, 포스 벤트리컬, 이걸 돌아서 이 척수와 순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위쪽으로 가서 흡수가 됩니다. 척수액이 흡수가 되면 뇌의 정맥으로 흡수가 돼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항을 갖다가 이제 생성하는 과정이 코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여기서 형성되는데,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송가선에도 혹시 CSF를 이 생성하는데 좀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송가선에서 이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되는 상황은 우리가 빛과 관련해서 어두워질 때 이 멜라토닌이 형성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이 분비 상황이 이제 밤에, 그죠? 우리가 이제 9시 반 이후에 이제 분비가 시작돼서, 대략 1시에서 5시까지 아니면 2시에서 4시까지 굉장히 피크를 이루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분비가 되는 상황이, 요 피니알 글랜드가 요 구멍을 통해서 3대실로 이 멜라토닌을 갖다가 내척수액으로 분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이 상황을 갖다가 수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 그죠? 어제 김민세 원장님이 수면에 대해서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SCN 뉴클레우스, 이 뉴클레우스가 빛을 받고 빛을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멜라토닌을 이제 분비를 시키고, 그래서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면 이제 이 SCN 뉴클레우스의 작용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축수액을 통해서 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되는 데서 어떤 논문에서 이런 것이 나왔어요. 논문에서 보면 CSF에 3대실에서의 CSF 용량이 어느 만큼 올라가느냐, 멜라토닌의 농도가, 자, 이 멜라토닌의 형성이 되면 CSF에도 나가고 혈액에도 나갑니다. 그럼 혈액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해서 뭔가 전체적인 몸의 시스템을 돌면서 뭔가의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런데 딱 수면 시간 동안에는 CSF의 멜라토닌이 굉장히 얼징하게 이런 과도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대해서는 멜라토닌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CF에 나가서 작용하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의 연구나 논문을 갖다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 거기서 이제 슈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는 어느 부위에, 이쪽 앞쪽 부위에, 그죠? 하이포탈라무스의 영향으로 요 앞쪽 부분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일주기가, 그죠? 멜라토닌의 일주기가 있고, 코티졸이 거기 따라서 일주기가 있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각성되는 일주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면, 이 일주기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면에 대한 일주기 리듬은, 그것은 그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와 멜라토닌 사이의 어떤 일주기 사항이고, 그 외에 다른 일주기 사항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코티졸도 일주기 사항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 농도의 차이가 있듯이, 다른 부분도 이 생처시계라 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이 중추신경시계의 슈퍼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와 멜라토닌 사이의 이것만이 일주기가 아닐 것이다. 다른 부분도 관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할 때, 우리의 수면 주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 하듯이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전부 다 이제 했던 거죠. 멜라토닌 시크리션은 9시쯤에 해서 멜라토닌 시크리션이 이제 그 스탑하는 것이 아침 7시 반이면 없어진다. 그러면 대다수는 멜라토닌 시크리션이 이쯤이 되니까 우리는 약을 속발성이 아니면 지속성이, 속발성이면 우리가 30분에서 45분에 복용을 해요. 근데 지속핵이면 대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전에 복용을 해서 서서히 이 멜라토닌을 증가를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을 주고 이 작용을 하는데 가장 이제 또 효과적인 상황 중에 신체적인 반응에서는 또 이 체온이 낮아져야 돼요. 이 체온이 낮아지고 이런 생체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중간에 자꾸 깨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의 작용은 수면을 잘 유도하는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멜라토닌은 이 수면의 주기, 위상이라 하죠. 그 위상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더 많은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햇볕이 들어올 때 억제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어제 많이 들었지 싶은데 이 사항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흉부 쪽에 이제 가서 여기에서 심파세틱 너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멜라토닌이 이제 뭔가 작용을 하려면 이 심파세틱 너브, 이 그 상경부 신경절에서 노아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이 나옵니다. 이 교감신경이 베타 에너지 리셉터를 자극을 주면서 거기서 사이클릭 AMP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점점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로토닌에서 다음 아세틸 세로토닌이 되는 아세틸레이션을 시키는 이 효소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물질,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액티베이션 되어야지만 이 세로토닌에서 이렇게 멜라토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안에 새 내부에서 내측 수액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멜라토닌이 피로 이제 나가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SCN에 작용하는 것은 이제 망막에 있는 이제 광세포 이쪽에서 글루타메이트 이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광과 상관없는 라페에서 그 이제 세로토닌 이런 것의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이 일주기 시스템의 작용에 여러 가지 관여되는 물질이 있다. 예,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 낮과 밤의 차이에서 멜라토닌이 작용을 하고 햇볕과 이 사항에 대해서 SCN 뉴클레우스가 어떤 작용을 하고 근데 이것만이 스카디안 리듬을 만드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항의 시스템은 분명히 내장장기, 그죠? 내장장기 속에서의 어떤 그 사항도 연관이 된다. 이 사항에서는 우리가 보면 말초에서 이런 어떤 말초신경이 이런 영향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이 말초신경 사항을 보면 뭐 시상하부의 호르몬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코티졸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이 호르몬 자체도 나름대로의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기성과 이런 일주성 리듬과 이런 사항들이 서로 연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연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뇌에서도 영향을 주겠죠. 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는 로컬 시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시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서의 그런 사항도 있고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도 있고 그리고 독특한 기능을 하는 대뇌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도 또한 우리의 생체 리듬을 이제 뭔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바뀌듯이 뭔가 이 생체 리듬이라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이 그것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이 생체 시기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환경이 있고 그런 환경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이클에서 피지컬 액티비티가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소셜 타임을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 따라서 생체 시계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달라진 만큼 다시 정상적인 일주기를 갖다가 가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한 번씩 어느 정도는 봤을 때 일주일마다 다시 세팅을 한다든지, 어떤 세팅의 시스템에서 중간중간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는 보면은 이 주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늘 낮게 유지를 하지만 이 야간 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노화 과정에 이제 포함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줄어진다. 그 상황에서 보면 그 상황이 대략 한 40, 50대가 되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노화 과정에서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쉽게 이걸 갖다가 서플리먼트를 좀 해줌으로써 뭔가 좀 어떤 기력이나 생활하는데 좀 활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 엔테로크로마틴 셀에서는 트리토판이 이 장내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엔테로크로마틴 셀에 들어가게 되면 또한 트리토판이 작용을 해서 세로토닌이 됩니다. 또한 이 세로토닌도 또한 멜라토닌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또 장내에서 이 혈관에 나와서, 그러면 뇌까지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근처에서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 호르몬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장 내분비 세포의 개수나 그 송가선의 개수나 이런 사항을 볼 때는 개수로 치면 보통은 한 10배에서 400배의 멜라토닌이 더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멜라토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송가선은 당연히 수면에 주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장에 있는 멜라토닌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항산화제, 그죠?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 그럼 멜라토닌은 무슨 강력한 항산화제를 하느냐, 어떤 역할을 있길래, 그죠?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자, 멜라토닌 하나가 이 프리라디칼을 갖다가 하나를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하나를 교정하고 나서 대사산물이 생기면 이 다음부터는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라디칼을 없애고 전부 다 항산화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한번 대사가 시작하면 그 대사산물 10개까지 프리라디칼을 10개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제 효과를 하겠습니까? 근데 멜라토닌이 왜 그러면 장에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뇌를 볼 때는 BBB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어떤 물질도 들어오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를 해요. 그러면 뇌에 들어오는 BBB가 강력한 보호를 하듯이 우리 몸의 피부도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물질이 닿았을 때 피부가 방어를 하잖아, 그죠? 보호를 하고.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식도에서 항문까지 점막이 있지만 모든 물질들, 어떤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 먹어서 좋은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을 먹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대사를 시키고 남은 찌꺼기라든지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생겨난, 그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생겨난 이 프리라디칼의 NOS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럼 이 NOS가 생겨나면 멤브레인에 상처를 주고 어떤 병원형을 일으켜서 셀 사멸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세포를 죽여버리니까 이러한 것이 중금속이라든지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이라든지 어떤 이 혈류의 어떤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ROS라 하는 산화성의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이걸 다 막아줘야 돼요.
이 장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보호하고 그 많은 우리가 보면 6m 정도의 이 위장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방어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멜라토닌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왜? 강력한 항산화제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위해서도 세로토닌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세로토닌 또한 멜라토닌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세로토닌의 작용도 또 따로 있겠지만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서 멜라토닌의 작용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자 한 명 봅니다. 이 40세 공황 환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 강박성형이 있습니다. 강박성형은 주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주로는 세로토닌이 높고 낮음에 대해서 작용을 합니다. 공황 발작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불안장애인데 치료에는 항불안제를 쓰고 안 그러면 항우울제 중에 이 세로토닌 관련 사항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 한 가지만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경안정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경안정제라는 말은 이제 없어요. 신경안정제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옛날 그 1960년, 70년 때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항간질약, 이제 쓸 수 없었으니까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항간질약을 썼어요. 그 약들이 신경안정제예요.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주된 목적은 치료보다는 안정을 시켜서 캄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물질들은 많이 남용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한 부작용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의 수면제는 생명이 위험하지만 요즘의 이제 수면제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잠깐 집어두고, 그래서 자,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파, 즉, 우리가 이제 하는 정량 뇌파를 합니다. 그냥 일반 뇌파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량 뇌파 사항을 보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알파, 베타 부분에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파란색이 나왔다 하는 것은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나온다 하는 것은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 활성도가 떨어졌다. 명확하게 뭔가를 갖다 활동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쳐버렸어요. 지쳐서 활동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델타와 세타는 우리가 멜린스파로서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파인데 깨어있을 때 나왔다. 깨어있을 때 나와가지고 잠자는 모습이다. 깨어있는데 정신이 멍하고 브레인 포그가 있고 내가 지치고 만성 피로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고 붉은색이 줄어들고 파란색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능의학적인 면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TMS도 하고 수액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부위에 신경전달 물질이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되고 여기서 좋아지지 않는 부분은 그것은 수액이 더 중심이고 어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좀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한 분이 또 이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한 분을 또 했습니다. 35세 여자 환자 불안과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온라인 상담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 불화로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셨고 틈틈이 그래도 찾아와서 보살펴 주기는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되게는 아버지하고 관계죠. 아버지는 고집과 불같은 성격으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모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아버지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면 좀 나아지겠지 뭔가 변하겠지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경제력이 없었어서 상담자분이 모든 경제력을 책임하고 부양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표현을 하고 하니까 본인도 기분 나빠지고 눈치 보고 그러다가 참다가는 한 번씩 집이 부서지라 싸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자동차 급발진 때문에 또 갑작스러운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는 1년 전 지병, 당뇨, 고혈압, 신부전이 악화돼서 이제 병원 생활을 막 하게 됩니다. 병원 생활이 아니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성격이 격해지고 의사에게 욕을 하고 간호사를 때리는 등 행동이 과해집니다. 입원 당시에 너 힘들다고 남편하고 여행 다녀오라고 좀 좋은 기분에 보내주기도 하지만 보내고 나서는 3일 만에 간호사가 이지매를 한다, CCTV를 감시한다 등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요양병으로 옮기죠. 근데 요양병으로 옮기고 난 뒤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못합니다. 면회를 못하니까 또 이 따님이 늘 나가서 병원 문 앞에서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려고 또 스승이고 스승입니다. 그러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행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서 그나마 위로를 가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본인은 건강검진을 하는데 경동맥 경화증이라는 소견을 받고 이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기 몸에 대한 그 강한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 염려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세상을 리셋하고 싶고 늘 불안하고 35년 동안 불안하지 않은 날에 적응이 안 된다. 늘 불안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뭔가 언젠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해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정신역동적 가설을 합니다. 이 사항은 좀 이제 자기 자신이 직면하고 직시해야 되는 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를 갖다 보고 그 사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봅니다. 이분은 애착관계 사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상남자는 어머니란 울타리 없이 불같은 성격의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는 데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림도 해야 되고 대개 아버지에게 자기 표현을 못하고 성격이 비슷한 아버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편한 문제를 참고 또 참고 거기에 더하여 효도를 한다지만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면 좀 뭔가 과격하지 않고 친해지고 나를 위해줄까 하는 마음에 합니다. 어머님의 힘듦을 보았고 어머니께서 튼튼히 보살핌도 받았지만 가정을 떠난 어머니를 아내 및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받지 못한 아내로서의 역할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해주려고 하는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지내며 불같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수용하고 체득하면서 아버지의 기분을 맞추고 살피고 맞추고 하는 습관이 내재화되어서 늘 점차 아버지의 심한 감정 기복에 휘둘리면서 부정적인 영향도 느끼게 되겠죠. 결혼 후에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보살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아버지와 미분화된 정서적인 감정으로서 아버지에게 많이 매달립니다. 점차 아버지를 보살펴야 하는 존재에서 불쌍하고 애달픈 존재로 여기게 되고 아내의 역할에서 이제는 연약한 자녀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을 갖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강하지 못한 애착관계를 더 보이게 되겠죠. 또한 아버지에게 들인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비중을 적게 두는 모습으로 대인관계에서도 부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애착관계인 아버지와의 사별,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불안이 주된 대상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직은 불안하죠. 왜? 불안한 대상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는 요인은 안정적으로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을 잘 만나는 거. 잘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남편이 그래도 좀 서포트 해주는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는 아버지와 사별했으나 급발진 사고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시 느끼고 왜?
내가 어려서부터 불안정한 사회에서 불안을 갖고 있었고, 그 불안이 어떻게 될까, 끝날까, 내가 외톨이가 될까, 내가 고아가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이든, 사회에 생활하는 불안이든,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늘 불안을 경험한다 하는 것은, 이분에게 불안이 점점 증폭되고, 그 불안이 건강염려증의 불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에 대한 경동맥 경화증으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자기만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무너졌는 거예요. 내 자아의 손상까지 갖는 거죠. 아버지의 말년을 보면서 본인은 건강을 잃으면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다는 불안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불안이 유발하는 사항들이 언제나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기 불안 때문에 늘 나는 불안한 상황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몸소 느끼고 자녀들이 본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자녀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 동기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건강한 방식의 상황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엄마일까에 대한 그 표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내재화된 어머니, 여성으로서의 표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남자에 대한 남성으로서의 표상, 이 표상이 그렇게 건강치 않은 면 정도의 상황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 남성에 대한 것은 지금 남편을 통해서 조금씩 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지막을 보면 정신병으로 가지 않고 견뎌온 그 사람의 자아의 강점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해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면담 치료로서 건강한 자아를 좀 더 회복하고 살아가는 데 대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대인관계 개선에 초점을 해야 돼요. 왜? 이 상황에서 늘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고 느껴야 될 사회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역할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제 해나갈 것인가. 엄마와 내담자와 상담자와 이런 관계 속에서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고 뭔가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면 분명히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